안녕하세요. 오늘 큐레이터 토크에 참석해 주신 관객분들 감사드리고요. 짧게 저희 디어 시네마 첫 번째 프로그램 관련해서 또 이번에 참여해 주신 협력 큐레이터 세 분 선생님, 또 이분들이 구성하신 섹션에 대해서 짧게 제가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2018년이죠. 작년에 신설된 정규 프로그램 디어 시네마이고요. 올해 첫 번째 프로그램은 국내에 2000년대 이후에 국내에서 만들어진 다양한 형식의 작품들 중에서 차이와 반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변성찬 선생님, 또 유은성 선생님, 또 정세라 선생님 이렇게 세 분 협력 큐레이터 분을 초청해서 이분들이 차이와 반복이라는 큰 주제 아래에서 각자의 주제 또 각자의 관점에 따라서 작품을 선정했고 또 이 구성한 작품들에 관련한 이야기를 오늘 들어볼 시간인데요. 첫 번째 토크는 지금 미리 앉아 계시는데요. 유은성 선생님이 유은성 선생님의 상영작 중에 나의 한국 영화를 만드신 김홍준 감독님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마지막까지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첫 번째 토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국립현대미술관 디어 시네마 프로그램의 협력 큐레이터로 참여한 영화평론가 유은성입니다. 이번에 기회를 주신 김은희 학예사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먼저 이제 제 옆에 나와 계신 김홍준 감독님 먼저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박수로 한번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감독님과 얘기를 나누기 전에 잠깐 이제 이번 프로그램과 감독님에 대한 소개 말씀을 드리고 나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지루하지 않도록 짧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올해는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한국 영화 탄생 100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1927년 10월 27일 날 단성사에서 김도산 연출 주연의 의리족 구토라고 하는 19년. 아니요, 죄송해요. 1919년이요. 죄송합니다. 가 상영되었던지 이제 100주년이 되는 해이죠. 그래서 이제 이 프로그램 의뢰를 받고 나서 생각해 보다가 작은 프로그램이지만 영화와 기억이라는 주제로 꾸려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특히 이제 한국 영화는 한국 영화를 어떻게 기억하는가에 대해서 6편의 작품을 골랐고 이제 그에 대한 구체적인 기획의 글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받아보실 수 있는 소책자에 실려 있으니까 그걸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런 주제를 생각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올린 영화가 바로 옆에 앉아 계신 김홍준 감독님께서 만드신 나의 한국 영화라고 하는 작품이었는데, 이 작품은 저도 본 지가 이제 한 10년이 넘었었고 극장에서 본 게 그 이후로 좀 찾아보고 싶어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상영되는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따가 감독님하고 말씀 나눌 때도 얘기를 하겠지만 요즘에 이제 한국에서도 가끔 만들어지고 있는 에세이적 영화나 혹은 이전에 이제 영상 작품이나 영화들의 클립을 활용해서 다시 이제 그 영화들을 다른 맥락에 재배치하는 이런 형식의 영화 가운데 하나일 텐데, 이 작품이 만들어질 때는 오히려 이런 식의 영화에 대한 담론이 아직 한국에서는 충분치 않은 상태였고, 오히려 지금은 이런 작업들에 대한 논의와 작업을 하는 사람들도 나오고 있는데, 정작 김홍준 감독님께서 만드신 이 나의 한국 영화라는 작품은 좀 보기가 어려운 작품으로 남아 있어서 그게 매우 아쉽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로 이 작품이 좀 다시 보여지고 좀 더 본격적으로 좀 논의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 작품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하기 전에 물론 모두들 되게 잘 알고 계시겠지만 김홍준 감독님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께서 좀 불쾌하실 수도 있지만 왜 소개가 필요한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흔히 한국에서 영화관 문화로 영화관 문화가 싹튼 시기로 일컬어지는 때가 1990년대인데, 이때 이제 1991년에 김홍준 감독님, 당시에는 충무로 영화 현장에 이제 조감독이자 자유기고가로도 활동하고 계셨는데, 그때 구회영이라는 필명으로 잡지에 연재했던 글들을 모은 영화에 대하여 알고 싶은 두세 가지 것들이라는 책이 굉장한 영향을 미쳤고, 저 역시 대학 시절에
함독했던 책 중에 하나죠. 아마 한국 영화관 문화에서 이 영화에 대하여 알고 싶은 두세 가지 것들이라는 책이 차지하는 위치는 뭐 미국 영화 문화에서라면 앤드류 세리스의 아메리칸 시네마 같은 책에 상응하는 거라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번에 이제 나의 한국 영화가 지난주 금요일에 첫 상영이 됐었는데 그때 이제 보신 분들은 이미 아셨겠지만 이 책이 출간되던 무렵에 김홍준 감독님께서는 그 임권택 감독님의 개벽 그리고 장군의 아들 2편, 3편에서 연출부로 활동을 하셨고 서편제에서는 이제 조감독을 맡으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1994년에 장밋빛 인생으로 이제 장편 데뷔하셨는데 최근에 그 장준환 감독의 1987이란 영화가 이제 화제가 된 적도 있는데 장밋빛 인생은 바로 그 영화하고 비슷한 시간대 즉 1987년 6월 항쟁 직전의 시기를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다만 항쟁의 주역들이라기보다는 당대의 이제 주변부 인생들의 삶을 가리봉동 인근을 무대로 보여주는 작품이었는데요. 이제 사실 오늘 오기 전에 꼭 오늘 대담과 직접 관련된 건 아니어도 이 작품을 다시 한번 집에서 봤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 작품을 만드신 지가 이제 사반세기가 지났더라고요. 그래서 올해가 감독님의 데뷔 25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5월 4일이니까 장밋빛 인생의 에필로그를 제외한 이야기의 마지막 날 5월 11일 일주일 전이고요. 방금 여기 오기 전에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행사가 끝나고 나서 또 학생들과 함께 장밋빛 인생 이야기를 하러 가리봉동 인근으로 가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이후에 1996년에는 그 가수 윤도현 씨가 주연을 맡았던 정글 스토리를 연출을 하셨고 그 이후로 안타깝게 이제 현재까지 장편 극영화 작품을 더 내놓지는 않으셨지만 이제 이번에 상영되는 그 나의 한국 영화 같은 에세이적인 작업들 그리고 이제 감독들 김기영을 말하다나 임권택 감독의 달빛 만들기 그리고 이제 자료원에서 감독님들 회고전을 할 때 이제 개막 영상 같은 이런 다큐멘터리 작업들을 꾸준히 해오셨고요. 이런 연출 작업 이외에도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영화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시기도 하고 이제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에서 집행위원장 그리고 충무로 영화제 운영위원장을 역임하셨고 현재는 충무로 뮤지컬 영화제의 예술 감독을 맡고 계시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감독님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좀 소개를 드렸고요. 혹시 제가 빠뜨리거나 부족한 게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뭐 너무 이것저것 많이 한 것 같아가지고. 예, 그러면 이제 그 여러분들 보신 분도 있고 다음 주에 보실 계획이 있으실 것도 같은데 그 나의 한국 영화라고 하는 이 작업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해봤으면 합니다. 이 작업을 이제 처음 이제 9개 에피소드로 구성된 작품인데 각각의 이제 러닝 타임은 이제 10분에서 그보다 좀 긴 것도 있고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제 그 감독님이 한국 영화가 맺고 있는 말 그대로 어떤 개인적인 기억이나 경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만든 에세이 영화인데 이제 마이 충무로라는 작업이 2002년에 처음 소개가 됐습니다. 그럼 일단 이 작업을 착수하시게 된 계기부터 얘기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2001년에 사실 EBS에서 1950년대하고 60년대 고전 한국 영화들을 주로 전문적으로 방영했던 그 한국 영화 걸작선이라는 프로그램을 신설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감독님께서 그 한국 영화가 그날 방영이 될 때마다 앞에 나와서 소개를 하시고 때로는 이제 영화가 끝나고 나서 뒤에 이제 또 코멘트를 덧붙이거나 이제 이런 것들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이 그 한국 영화 걸작선이라는 작업이 시작됐던 시기하고 방영이 시작됐던 시기하고 또 감독님께서 나의 한국 영화라고 하는 이 에세이 작업을 시작했던 시기가 한 1년 정도 차이를 두고 있어서 이 무렵부터 뭔가 이런 한국 영화나 이런 식의 작업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셨겠구나라고 생각은 해봤거든요. 한번 처음에 이제 그 마이 충무로부터 해서 이 연작 착수하시게 된 계기부터 말씀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좀 딴 얘기인데 지금 이렇게 제 소개라는 걸 들으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한 그때까지 이제 이 지구가 존재한다고 친다면 한 50년이나 100년쯤 있다가 이제 2000년대 초에 한국 영화를 연구하는 연구 학자가 있다면은 저라는 인물에 대해서 되게 궁금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무슨 한국의 영화제에 대한 거를 보면은 무슨 부천 영화제 초창기에 프로그래머였고 뭐 집회행정을 하다가 시장 이름을 까먹어가지고 잘리고 뭐 이런 에피소드가 나오다가 뭐 또 충무로 영화제를 하다가 또 잘리고 충무로 뮤지컬 영화제를 하다가 뭐 점점점 현재 진행형이지만 이 사람 뭐 영화제에서 뭐 이렇게 뭘 했나 보다 하는데 또 90년대 초에 한국 영화 속에 보면은 또 뭐 이렇게 영화 감독으로 나오고 그러다가 또 영화에 대해 알고 싶은 두세 가지 것들 그 책은 감옥에서 봤다는 분들이 많으세요. 90년대 초에 감옥에 계신 그게 한올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왔는데 주로 무슨 막 뭐 정치 경제학 이런 책들이 나오고 주로 이념 서적을 파는 대학가 서점에서 한올의 책들이 많았는데 이제 그때 누가 가면은 책을 넣어주잖아요. 영치한다고. 그래서 그 안에서 또 공부하라고 이 책 저 책 넣다가 갑자기 영화에 대한 책이 있으니까 이건 뭐 심심풀이 읽으면 되겠네 해서 굉장히 수영 생활이 고통스러웠다고 해요. 그 책을 읽다 보니까 영화를 막 보고 싶어지는데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추록하자마자 비디오 가게에 가서 막 영화를 보셨다는 이런 얘기를 들은 적도 있는데 어쨌든 아마 여기저기 튀어나오는데 그렇다고 무슨 정석일 같은 일세를 풍미한 영화 평론가도 아니고 또 영화제에서 뭐 김동호 집행위원장님처럼 영화제에 우뚝 서신 분도 아니고 감독으로선 더더구나 뭐 흥행에 있어서나 비평에 있어서나 미약하게 짝이 없는데 도대체 이 인간은 왜 이렇게 사방에 이름이 나오나 급기야는 MMCA 리스트에까지 이름이 등장해서 그래서 저는 여기 이번에 상영이 되게 되니까 굉장히 가문의 영광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기는 와서 보면은 막 정말 그 뭐랄까 어떤 정전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좋은 의미건 나쁜 의미건 캐논 같은.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만든 영화가 뭐 상영될 일은 평생 없겠거니 했는데 이렇게 상영이 돼서 너무 그 자리에 좀 있고 싶었는데 해외 출장 때문에 못 왔지만 그래서 이렇게 오늘 와주신 여러분들도 제가 더 궁금해요. 왜 이들은 여기 왔을까? 보통 그리고 영화제에서 하는 GV는 좀 익숙하잖아요. 그러니까 영화를 방금 보고 이제 그 영화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여기는 미술 쪽에 또 이 그 관행은 좀 달라가지고 이렇게 하루에다 몰아가지고 다 모아서 토크를 한다고 해서 이분들이 영화는 되게 영화 극장에서 할 때는 영화를 방금 본 사람들을 대상으로 방금 영화를 봤다라는 그런 환경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분들 중에는 영화를 보신 분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보실 분도 있을 것이고 오늘 제 얘기를 듣고 보려다 포기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굉장히 다양한 사람이 있어서 기준을 못 잡겠어요. 그래서 약간 적지에 들어와 있는 느낌이에요. 사실은 영화제에 가면 굉장히 좀 편한데 더더군다나 구조 자체가 여기 앉아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을 우러러 보는 구조예요. 일반적인 극장은 약간 이렇게 조금 비슷한 구조인데 그래서 좀 제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얘기는 아까 질문에 대답하자면은 이 나의 한국 영화는 지나고 나니까 그리고 냉정하게 제가 이제 내가 만든 작품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한 걸음 떨어져 보니까 이 자체가 어떤 2002년부터 2006년 사이에 만들어졌는데 그 당시에 한국의 영화를 하는 일부 사람들이 한국 고전 영화에 대해서 가졌던 생각이 나라는 일종의 미디엄 매개를 통해서 반영된 것일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저는 굉장히 개인적인 작업이었는데 그런 개인적인 작업이 또 시간이 흐르면은 그 자체가 하나의 역사성을 가지게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재밌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 어떻게 시작했냐면 처음에 이것은 연작도 아니었고 이렇게 MMCA에서 보여질 거라고 생각도 하지 않았고 발표할 생각도 없었고 그냥 혼자 만든 것이었어요. 근데 거기는 두 가지 계기라면 계기가 있는데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제 되게 좀 예산이 없지만 뭔가 퀄리티 있는 거를 원하는 쪽에서 저를 부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EBS였는데 2000년대 초에 우리나라 방송에 영화에만 스크린 쿼터가 있는 게 아니라 방송에도 쿼터제가 있었어요. 지금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1년 동안 TV 방송국에서 하는 영화를 이제 내보내잖아요. 그때는 스트리밍의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영화와 TV가 분명히 구분이 되는데 그러니까 극장용으로 만들어진 영화를 이제 텔레비전에서 방영하게 되면은 그게 영화를 방영하게 된 거죠. 뭐 명화 극장도 있었고 그런데
거기에 쿼터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동안 가령 뭐 상영 아마 시간으로 따졌던 것 같은데 1000시간에 영화를 방영한다면은 그 중에 뭐 예를 들어서 뭐 250시간, 300시간 한국 영화로 채워야 된다. 그러니까 공중파에선 그것이 가능한 것이 뭐 추석이나 이런 때 되면은 뭐 쉬리도 틀고 이런 게 됐는데 EBS가 큰일 난 거예요. 돈은 없는데 이걸 채워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교육방송이고 하니까 누가 이렇게 약간 아이디어를 낸 게 옛날 한국 영화들은 그때 어떻게 틀어졌냐면 OCN 이런 데에서 보면 새벽 2시에 맨발의 정신을 틀어요. 그러면 시네마스코프인데 양쪽을 잘라가지고 중간에 대화는 나오는데 화면 위에 꽃병만 있는 이상한 미장센이 무슨 그린어웨이도 아니고 때로는 이제 드문 경우긴 한데 예. 아나모픽 자체를 그대로 보여줘가지고 위아래로 길쭉하게 늘어난 채로 그렇죠. 방송하는 예. 경우도 있었죠. 예. 되게 이제 크레딧 시퀀스는 그렇게 했었어. 이름이 나와야 되니까. 하여튼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은 이제 케이블 TV나 이런 데서 옛날 한국 영화들이 그냥 정말 처참한 형태로 이렇게 원형이 훼손된 상태로 방영되는 경우는 있었지만 이렇게 정식으로 고전 영화가 보여진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EBS에서 이제 어쨌든 그러면은 우리는 좀 이렇게 비싼 최근의 한국 영화들이 너무 비싸니까 옛날 한국 영화들이 나름 싸다고 하니까 고전 영화로 틀면 되겠다 해서 EBS 한국 영화 걸작선이라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맡으신 이제 독립 프로덕션에서 그걸 하겠는데 PD 분이 나름대로 좀 의욕적으로 해보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뭐 지금 그래도 김기영 감독님이 한여 정도는 알잖아요. 근데 그때는 전혀 한국 고전 영화에 대한 관심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이 영화들을 그냥 트는 것은 너무 가니까 조금 해설이 필요하다. 그래서 근데 예산이 없으니까 작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작가 겸 해설 겸 뭐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냐 했다가 돌아 저까지 섭외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번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또 그때 비록 잘렸지만 부천 영화에서 프로그램을 하면서 한국 영화에 대한 했었고 아마도 제가 또 임권택 감독님의 조감독도 했었고 또 제가 잘한 이 시기에 한국 영화를 봤던 기억도 있고 아마 첫 번째 에피소드 마의 총무로를 보시면 조금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런저런 게 있어서 재밌을 것 같아서 맡아서 4년 동안 무지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 어떤 시기였냐면은 제가 그때 그 프로그램 맡으면서 이게 길어져도 괜찮나요? 이게 전체 프로그램을 맡으면서 제가 조건을 걸었어요. 그 출연료가 워낙 싸기 때문에 제가 조건을 걸어도 뭐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또 보니까 대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건이 뭐였냐면 3가지였는데 첫째는 지금 시중에 돌아다니고 있는 그런 그 비디오 테이블, 그 비디오 소스를 가지고 하지 말고 새롭게 전부 다 떠서 해야 된다. 원형 그대로 틀어야 된다. 여기서 원형 그대로 튼다는 것은 그 화면비를 다 살리고 그리고 중간에 자르지 않고 크레딧도 다 보여주고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반드시 끝난 앞뒤에 해설을 붙여야 되는데 가능하면 그 영화의 배우나 제작진이나 감독이 살아계시면은 연락이 닿으면은 가능하면은 그 중에 한 분은 꼭 인터뷰를 해가지고 넣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뭐였냐면은 절대로 중간에 EBS가 그런 걸 잘했거든요. 상영 시간에 맞춰가지고 잘라버리는 거예요 영화를요. 상영식 그 뭐야 그러니까 그 러닝 프로그램 외에 세계급 영화라고 외국 영화 방송하는 EBS 그렇죠.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네. 그거를 녹화해 놓은 게 있는데 이후에 DVD나 블루레이를 비교해 보면 뭐 야하거나 폭력적인 장면이 아닌데 삭제된 것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관객이 지루할 듯 하면 잘랐다 그러더라고요. 막 롱테이크가 막 편집이 돼 있어요. 예. 타르코프스키 영화 같으면 촛불 6번 지나갈 거 2번만 가면 그냥 했다 치고 이런 편집들이 자행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절대 러닝타임 아주 자르지 말자 했더니 어떻게 수용이 된 거야. 아마 교육방송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시작한 게 마부였는데 교육방송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뒀어요. 무려 2%라는 시청률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약간 탄력을 받아가지고 이제 계속했는데 이제 저도 아주 어렸을 때 몇 편의 영화는 본 기억은 나지만 뭐 저 하늘에도 슬픔이랄지 근데 사실 60년대 한국 영화에 대해 50년대 60년대 한국 영화에 대해서는 전혀 이름만 알았지 모르다시피 했거든요. 그리고 또 설사 안다고 치더라도 이른바 정전에 해당하는 뭐 오발탄이랄지 뭐 돌아오지 않는 해병이랄지 이런 영화들은 타이틀을 들어봤는데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어떤 식이었냐면은
매주 저한테 테이프가 VHS 테이프가 하나가 와요. 그때는 파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영화가 볼 길이 없으니까 이 텔레시네를 떠가지고 저한테 하나 보내주면 제가 그걸 보고 자료를 찾고 그래서 이제 대충 이런 말을 해야겠다. 그래서 감상 포인트를 이렇게 한 다음에 방송에 나가서 얘기를 하고 하면서 그걸 이제 1년이나 하다 보니까 뭐랄까 이렇게 자꾸 어떤 뭐 영감이라고 하긴 뭐하고 나 혼자 알기엔 좀 아까운 영화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하나의 계기가 됐고 소스로서 두 번째는 이건 정말 개인적인 건데 좀 말하기 창피하지만 제가 1994년에 데뷔를 했고 뭐 평가는 좋았고 뭐 그랬지만 흥행은 크게 성공을 못했고 그러다 96년에 정글스토리를 찍었는데 서울에서 6천 명이 봤어요. 예. 요즘하고 달라서 손익분기점이 그게 한 5만이던 시절이니까 요즘으로 치면 한 10만쯤 들었다고 쳐야 되나? 망했죠. 나중에 무슨 윤도현 밴드가 게릴라 콘서트를 하는데 6천 명이 오더라고요. 하루. 근데 그런 게 있었어요 예전에. 근데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퇴출이 되고 뭐 영화제를 하고 그러다가 그렇지만 그 감독들이 항상 하는 말 있잖아요. 요즘 뭐 하십니까? 그러면 시나리오 쓰고 있다. 예. 백수다라는 말에 이제 약간 예술적 표현이죠. 근데 그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학교에 이제 영상원에서 교수가 됐는데 항상 사람들이 보면 인사치레를 물론 물어보는 거죠 감독한테. 뭐 다음 작품 언제 하십니까? 사실 다음 작품에 대한 계획이 없었거든요. 그냥 그날 먹고 살기 바쁘고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한 해 한 해가 넘어가다가 이제 2096년이 정글스토리가 마지막이어서 2002년 6년이 흘렀죠.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나는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때가 아마 필름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 이제 디지털 시대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디지털 시대 직전의 어떤 그런 약간의 영화의 세기말적인 그런 분위기였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영화라는 것은 그래 필름으로 찍어서 극장에 붙여져서 개봉이 되고 상업적으로 이렇게 이 유통이 돼야 그것이 영화다라는 고정관념에서 나 자신이 그런 일종의 고정관념에서 나 자신도 자유롭지 않구나. 학생들한테는 영화라는 게 꼭 무슨 뭐 35mm 영화를 찍어야 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비디오 카메라 들고 나가서 네가 찍고 싶은 거를 언제라도 찍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은 해놓고 정작 나는 걸 실천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내 속에는 그래도 내가 입봉까지 한 감독인데 뭔가 내 세 번째 작품은 뭐 그럴싸한 35mm 필름으로 뭔가 장편 그 영화를 찍어야 되지 않냐라는 일종의 허위의식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서 사실은 그냥 6mm 카메라가 있었는데 그때 DV 그걸 가지고 뭐라도 하나 만들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 마침 근데 뭐라도 만들었는데 처음에는 뭔가 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이라는 게 에피소드로 이게 시리즈로 계획을 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를 만들고 싶었는데 뭔가를 나의 허위 의식을 깨기 위해서. 근데 그때가 추석 때였거든요. 추석 직전에. 그래서 이런 걸 얘기를 해봐야겠다고 대충 생각을 한 후에 무작정 충무로로 카메라 들고 나갔어요. 나갔는데 아무도 없더라고요. 추석이라서. 그래서 그 마이 충무로에 보면 텅 빈 거리들이 다 보이는데 충무로가 그게 추석날이라서 아무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찍고 나서 거기에 이제 어렸을 때의 그런 기억들, 아버님의 얘기, 충무로에서 영화를 봤던 얘기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때 마침 그 조지 루카스의 스타워즈 에피소드 에피소드 1이 개봉하던 때라 조지 루카스만 그 에피소드를 하느냐 나도 하겠다 해서 에피소드 그리고 그냥 나의 한국 영화라는 제목이 자연스럽게 떠올랐어요. 내가 한국 영화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나의 한국 영화 에피소드 1 그리고 마이 충무로에 왜 마이가 영어로 돼 있냐면은 충무로는 분명히 뭐 충무로인데 한국 영화를 가리키는 우리 세대 그러니까 뭐 문화원 세대라고 부르건 뭐 1세대 시네필이라고 부르건 뭐라고 부르건 우리 세대는 영화 아마 그 윤성 평론가도 비슷할 것 같은데 한국 영화를 보고 난 영화를 해야지라고 생각한 세대가 아니에요. 가령 어렸을 때 명화 극장에서 뭐 할리우드 영화를 봤거나 아니면은 뭐 70년대 그 뉴 할리우드 영화를 봤거나 아니면은 뭐 홍콩 영화를 봤거나 아니면은 뭐 누벨바그를 봤거나 뉴저먼 시nem을 봤거나 말하자면 외국 영화를 보고 영화라는 매체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영화를 뭐 공부를 하거나 영화를 자기의 삶으로 택하게 된 것이지 한국 영화 때문이 아니었거든요. 지금 세대는 다르겠죠. 아마 영화를 하게 된 동기가 뭐 박찬욱 감독 영화를 봤거나 뭐 아니면은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인데 그래서 일부러 영어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토착 그 영화인이라기보다는 그런데 그리고 우리 세대는 그 독일의 뉴저먼 시네마 세대들이 자기들은 뭐 그 아버지 없는 세대라는 그런 얘기를 했듯이 정말 우리 윗세대의 한국 영화와는 전혀 무관한 새로운 한국 영화를 시작하는 세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충무로에 들어와서 일을 하면서도. 근데 지나가 나서 보니까 그리고 저 영화를 만들 때쯤에는 아 그게 아니라 원컨 원치 않건 한국 영화라는 흐름, 역사, 전통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그 속에 우리가 있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작을 한 것이었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뭔가를 만들고 싶은 그런 생각에서 했던 것이고 또 크게 본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스스로가 내 자신이 이런 한국 고전 영화에 노출되었던 것의 반응으로서 이것이 어떤 집단 무의식처럼 나온 것일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만들어 놓고 나니까 여기는 그리고 그 이 영화들을 인용을 하면서 제가 허락을 받은 게 없거든요 하나도 그러니까 이게 전부 불법 영상물이에요 전부 그래서 제가 왜 카피레프트라고 썼냐면은 어차피 나도 카피라이트를 허락받은 게 아니니까 혹시라도 이 작품을 이 영상물을 누가 가져가서 무단으로 써도 나도 역시 그 사람에 대해서 권한을 주장할 수 없다는 뜻에서 그냥 카피레프트라는 그 영화 속에 쓰인 옛날 한국 영화 소스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그때 EBS 한국 영화 걸작선 하시면서 받았던 제가 받은 그 테이프 프리뷰 테이프에서 제가 불법으로 복사해 가지고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 영화들이 지금은 뭐 블루레이로 나온 것도 있고 DVD로 나온 것도 있어서 좋은 화질로 바꿀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언젠가 혹시 좀 돈과 시간이 생기면은 나의 한국 영화 리덕스가 나올 수도 있는데 아직 뭐 그럴 것까지는 아니고요. 하여튼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 일단 그 계기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굉장히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시작하게 된 것뿐만 아니라 당시 이제 한국 영화 그리고 이제 한국 영화계 분위기까지도 이제 어느 정도 그 들을 수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1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개인적인 충무로 생활 그리고 이제 임권택 감독님 조감독 생활 하시면서 했던 거 가족사까지 다 가족사까지도 나오는데 그 이제 거기 보면은 이제 실제로 조연출로 참여하셨거나 하셨던 영화들의 이제 임권택 감독님 클립 같은 게 나오는데 그거를 그 작업하시면서 다시 한 번씩 보시면서 그 몇몇 흥미로운 장면들이 있잖아요. 출연을 하셨는데 엑스트라로 실제 극장판에는 없는데 알고 보니까 출시된 비디오에는 본인 출연분이 들어가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아마 비디오를 다시 보면서 이렇게 찾게 되신 거였던가요? 아니면 이런 게 있었네 하고 갖고 계시다가 한번 그 작업을 하시면서 집어넣게 된 거였던가요? 당연히 미리 알고 있었죠. 그리고 그 개벽에 제가 그 카메오가 아니죠. 대사가 있는 영화. 네, 등장한 거는 임 감독님이 약간 짓궂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은 임 감독님 뭐 근데 어쨌든 임 감독님 연출부들은 한 번씩 꼭 출연을 하게 돼요. 감독님이 그것도 예고 없이 감독님이 이렇게 오라고 해가지고 빨리 옷 갈아입고 들어가라고 하면 투입되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임 감독님이 그 각각의 연출부에 대해서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어떤 역할을 주느냐에 따라서 저는 여기 있는 것처럼 약간 그 도승지 비슷한 다 해산해라 하는 것 같고 장군의 아들 2편 때는 통역을 맡겼거든요. 일본 통역을. 어쨌든 근데 그러니까 현장에서 무슨 정식으로 캐스팅된 게 아니라 현장에서 갑자기 이제 저런 단역들을 주시는데 그 개벽 같은 경우는 좀 사연이 있는 게 개벽은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개봉한 짧은 버전이 있고 그 다음에 처음에 감독님이 편집하셨던 긴 버전이 있거든요. 이건 그러니까 롱 버전에 들어있는 카트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버전이 너무 길다 그래가지고 기술사 한 번만 딱 하고 다시 이제 개봉용으로 저 줄인 버전을 만들고 이거는 그 당시는 필름 시대니까 내가 자체는 듀프네가도 안 만들고 그냥 없어진 상태죠. 프린트가 한 번 딱 남아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된 일인지 그 당시에는 영화가 끝나면은 비디오 업자한테 이렇게 필름이 넘어갔는데 비디오 업자한테 이걸 넘긴 거예요. 롱 버전을. 왜냐하면은 두 개로 잘라서 출시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비디오가 나왔길래 출시가 됐길래 봤더니 이게 롱 버전이라서 이제 제가 나오는 이런 불상사가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나와서가 아니라 롱 버전을 더 좋아합니다. 개벽에. 예. 또 혹시 한국 영화사 연구하신 분들이 있으면은 개벽은 꼭 두 가지 버전이 있다는 거를 기억하시고 다행히 영상 자료원에 둘 다 보관이 돼 있으니까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 작품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한 시기는 2002년, 그리고 순차적으로 간헐적으로 이제 다른 에피소드들이 추가돼서 2006년까지 이제 작업이 진행이 됐는데, 사실 이 시기는 이제 한국이 아니고 외국에서도 이제 영화 평론을 하거나 했던 사람들이 기존의 이제 영화 비디오나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이렇게 오디오 비주얼 형태의 이제 비평적 작업들을 에세이로 내놓기 그러니까 시작했다기보다 그게 조금 더 본격화된 시기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작업들을 이거 작업하시기 전에 좀 보시거나 혹은 그런 경험이 있으셨는지, 아니면은 이제 뭐 작업을 하시면서 이제 추후 그런 작업들을 접하시게 되고 좀 작업의 전체 구상 같은데 뭐 영감을 얻으셨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했었는데요. 그런 건 아니었고 이제 완전히 그 고립돼서 혹은 개인적으로 작업한 것이고, 어쨌든 제가 영화 쪽에 몸을 담고 있다 보니까 이런 걸 만들었으니까 사실 개인적으로 만들었다고 해도 만들면서 누군가 관객이 봐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에피소드 1을 만들었는데 주변에서 좀 보시더니 뭐 어디 틀어보자 그래서 뭐 인디 포럼인가 이런 데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영화제에서는 좀 틀어졌었어요. 그래서 계속 틀어지기도 하고 뭐 또 외국 영화제에서도 로테르담 영화제에서도 틀어지기도 하고 전제 영화 틀어지기도 해서 가끔씩은 틀어졌지만 항상 이 저작권 문제 때문에 영화제나 혹은 필름 아카이브 같은 이 공간을 벗어나서 틀어지는 순간 이 영화는 불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이 시기가 필름에서 비디오로 넘어가던 때였는데, 이거 단순히 매체의 변환이 아니라 이른바 파운드 후티지를 쓸 수 있는 게 최초로 가능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영화들이 이전에도 있었죠. 영화에 대한 영화, 또 영화가 에세이적인 형식을 가진 것은 크리스 마르케르랄지 또 알랭 레네랄지 이런 사람들이 영화 속에서 있었지만, 문제는 그런 영화들을 만드는 것이 일반인들에게는 불가능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필름으로 할 때는 가령 제가 만약에 여기서 나의 한국 영화 첫 번째 에피소드인 마의 충우를 필름으로 작업한다고 하면은 어마어마한 작업이 돼요. 그게 그 필름들을 다 찾아내서 필름을 일일이 다 복사를 해야 되고, 당연히 그러려면 저작권도 해결해야겠죠. 그리고 뭐 충무로에 나가서 찍는 것도 필름으로 찍고 하면 최소한 16mm로 찍어도 뭐 수천만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의 자유롭게, 물론 저작권의 문제만 뺀다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영상들을 사방에서 모아다가 그것을 컴필레이션 해가지고 하나의 작품을 만든다는 것이 비디오가 나오기 전까지는 불가능했고, 화질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이 영화들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제가 EBS 한국 영화 처음엔 걸작선이었는데 위에 특선으로 바뀐 이유가, 그때 사장님께서 아니 옛날 한국 영화 다 걸작도 아닌데 왜 걸작선이냐, 이름을 바꾸라 그래서 특선으로 바꿨다고 하는데, 뭐 그럼 졸작선으로 하든지 하여튼. 근데 불만이 이렇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럼 지금은 한국 영화 특선이라는 제목으로 방영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그래서 한국 영화 뭐 하여튼 특선인데, 한국 영화 특선을 진행하는 진행자로서 이 비디오 테이프들을 받아서 프리뷰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한번 코멘트를 할 수 있는 굉장히 특권적인 위치에 있었고, 그 비디오 테이프로 반납하란 말을 안 하는 바람에 제가 다 가지고 있었으니까 이런 것들이 가능했지, 일반인이라면 만들 수가 없었겠죠. 그러나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비슷한 작업들을 하는 것이 뭐 유튜브도 있고 해서 가능해졌겠지만, 어쨌든 그리고 이게 1편부터 9편까지 어떤 일관된 논리나 계획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1편을 만들고 나니까 뭐랄까요, 되게 뭐 재미가 생겼다고나 할까, 재밌네. 그리고 주위 사람들도 한두 명도 이렇게 보여주니까 되게 재밌어하는 것 같아서 이제 피를 받아가지고 2편은 제가 나름대로의 어떤 인연은 아니지만 제 기억 속에 남아있는 바보들 행진에 대한 얘기를 해본 거고, 3편은 하여튼 EBS에서 하다 보면은 50, 60년대 이렇게 여성분들이 담배 피는 장면이 자꾸 눈에 밟히는 거예요. 담배 피우는 여자들, 담배 피우는 여자 가로 열고 들 가로 닫고 이렇게.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런 걸 해본 거고, 네 번째 거 키노는 10만 원 영화제라는 데에서 이렇게 정말 10만 원을 주면서 뭘 하나 만들어라고 해가지고, 정확히 명칭이 10만 원 비디오 페스티벌이었죠. 그래서 그때 저랑 같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김지훈 감독도 했었어요. 그때
근데 저는 10만 원을 다 안 썼죠. 그 영화는. 그래서 그때 키노가 또 맞게 되면 그 망한 일단 문을 접게 되니까 99회에서 그래서 갔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때 뭐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지금 말씀드린 거 잠깐 제가 보충만 하면 키노 99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95년에 창간돼서 계속 나오고 있던 영화 잡지 키노가 99로 종간될 때 김홍준 감독님께서 이제 그 사무실을 찾아가서 이제 짧은 인터뷰도 하시고 이제 그 마지막 호를 받아본 다음에 그걸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기는 게 나오고 있는데 마지막 코는 나중에 왔어요. 그러니까 우편으로. 우편으로 왔고 받으신 거를 사실은 그날 그걸 찍으러 가게 되기 전에 사실 고백하자면은 키노가 이제 문을 닫는다는 소문이 들려서 키노 사무실은 뭐 많이 가봤으니까 거기 가면 과오로가 쫙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갖고 오려고. 그 영상에 실제로 이제 예, 안 제가 갖고 챙- 계신 가오를 제가 챙기는 장면이 챙기고 나오고 있죠. 지금도 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번 에피소드 9개 중에서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영상 중에 하나. 네, 누가 올렸더라고요. 예. 근데 음악이 저작권에 걸려가지고 유튜브에서 무금으로 나옵니다. 화질도 굉장히 안 좋고. 예. 그리고 이제 나온 김에 계속 예약하자면 그래서 그건 10만 원 비디오 영화제에서 이제 했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거 돈이 남았는데 반납이 하냐 그랬더니 그냥 가져라 그래서 반납은 안 했는데 그리고 6번째가 뭐였죠? 제가 오락가락한 춘몽이었죠. 예, 춘몽 창조 보고는 그때 제가 2004년에 잘린 마지막 부천 국제 판타지 영화제에서 그의 개막작에 대해서도 말이 많았는데 뭔가 한국 영화를 하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그 춘몽이라는 영화가 없어진 걸로 알고 있었는데 남아 있더라고요. 유현목 감독님이 만드신 굉장히 그 중요하고 재밌는 영화이고 이번에 전지영화제에서 상영한 것 같은데. 그 춘몽이란 영화는 그 김홍준 감독님께서 부천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으로 예. 재직하시던 시절에 복원되어서 그때 이제 상영이 됐었던 작품이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복원이 어떤 복원이냐면은 마지막 릴이 사운드가 없는 거예요 필름에. 그러니까 영화가 짧은 영화인데 그 춘몽 같은 경우는 내년에 자료원이나 아니면은 여기 MMC에서 그 칼리가리 박사의 밀치라고 같이 틀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거랑 함께 일본 원작을 들어봐도 좋을 것 원작도 있고요. 같습니다. 예. 원작이라기보다는 어쨌든 하여튼 근데 그 영화 그래서 마지막 릴에 사운드가 없으니까 그거를 상영을 못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현목 감독님을 직접 모시고 영화진흥위원회의 도움을 받아서 그 마지막 릴에다가 음악을 새로 만들고 영화제 개막식 때는 그 조성음악 감독이 하셨는데 라이브로 하고 그 과정을 짤막하게. 그래서 이거는 제가 좀 돈을 좀 썼어요. 이거는 촬영을 누가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제자 2명을 섭외를 해가지고 이제 알바를 써가지고 알바비는 다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다 찍은 다음에 편집해서 한 것이고 7번째는 그 뭐였죠? 7번째가 금수나. 그는 이제 뮤직비디오 형식으로 그때 마침 또 한영애 씨가 옛날 노래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한국 영화 특선을 하다 보니까 이제 영화뿐만이 아니라 뭐 식민지 시대부터 그런 이른바 가요나 이런 데도 관심을 갖게 됐는데 그때가 좀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었던지 한영애 씨가 노스탈자라는 제목이든가 그래가지고 옛날 노래들을 리메이크한 앨범을 냈는데 거기 이제 굿세어라 금수나를 함께 있어서 청춘산곡선과 연결시켜가지고 한번 그러니까 뮤직비디오를 보면은 외국의 뮤직비디오들은 가령 뭐 달색의 여행을 패러디를 한다거나 혹은 고전 영화들을 막 이렇게 장면들을 가져다가 편집해서 하는 뮤직비디오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도 그런 걸 안 하길래 내가 한번 해볼까 해서 해본 게 그거였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백범 김구에 대한 그거는 제가 부천 영화제 때문에 일본 애니메이션 영화를 튼 적이 있는데 오사카에 가면은 플래닛 아카이브라는 그 개인 아카이브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다른 영화를 찾으러 갔다가 그분이 자기가 한국 뉴스릴이 있는데 한번 보지 않겠느냐 그래서 봤더니 그게 해방 뉴스였거든요. 근데 거기에 백범 김구 선생님의 클립이 들어있고 정확하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 수 없지만 육성도 들어있는 연구자들이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영상자료원에 그때 이효인 원장이었는데 말씀을 드렸더니 그걸 또 가서 이제 찾아왔거든요. 그래서 좀 어떻게 비디오 테이프를 제가 구해가지고 만들어 본 거고 다음에 장필 인생은 영화가 음악이 참 저는 영화에 과분할 정도로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동익 씨가 만드신 그 당시엔 그러니까 94년이면은 25년 전인데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 영화는 모노로 녹음을 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리고 장필 인생 같은 경우에 그 후반 작업이 사운드 후반 작업이 대사 녹음 하루
아니야 대사 녹음 한나절, 효과음 녹음 한나절, 그 다음에 믹싱 하루에서 이틀에 딱 끝낸 영화예요. 그게 이제 당시 한국 영화의 일반적인, 통상적인 보편적인. 예. 그래서 그 모노로 다 녹음이 돼 있는데 이제 그 도정욱 씨 얘기할 때 영화는 모노로 들어가겠지만 이제 또 OST CD를 계획하고 있으니까 이제 스테레오로 스튜디오 작업을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했고 음반이 나왔어요. 음반이 나왔는데 영화가 흥행이 안 되니까 이제 음반 제작사에서 이거는 깔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음반은 사장돼 버렸죠. 그래서 한 100장쯤 나왔는데 제가 한 그중에 10장쯤 갖고 있다가 지금 한 장만 남았고 희귀 음반입니다. 그래서 너무 그걸 좀 그 음악을 원래 스테레오로 한번 들으면 영화가 어떤 느낌이 날까 싶어서 만들어 본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연출하신 장밋빛 인생에 그 음악이 나와 있던 그 장면들만을 모은 다음에 거기에 이제 그 CD에 스테레오 음악을 입혀 그걸 놓은 만든 거죠. 이유는 예. 그때가 2000년대, 2005년쯤 됐을 텐데 그때부터 옛날 한국 영화들이 DVD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주로 90년대 영화들이. 그래서 아마 이게 태영 영화사에서 거의 처음인데 그 연락이 왔어요. 그 DVD로 코멘터리를 하겠다. 그래서 코멘터리를 하러 가서 보니까 코멘터리 말고는 뭐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고편 영상 정도. 그래서 내가 뭘 하나 만들어 오면은 여기 실어줄 수 있냐고 DVD에 서플로 그랬더니 괜찮다고 자기들 환영이라고 그래서 후닥닥 만든 게 그거였습니다. 예. 그리고 저도 어제 그거를 좀 다시 한번 봤는데 이번 이제 총 9개 에피소드 중에 하나 아까 키노 99는 사운드가 그런 상태로 유튜브에 있다고 말씀드렸고 지금 얘기하신 에피소드 그러니까 다시 가리봉동에서 이거는 그 장밋빛 인생 한국에서 출시된 DVD에 서플먼트로 들어가 있는데 그 서플먼트를 보시면 이 해당 에피소드 뒤에 영상이 하나가 또 있어요. 조금 그건 이제 김홍준 감독님께서 그 영화 촬영이 있었던 장소에 학생들을 데리고 가서 이 장밋빛 인생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건데 오늘 행사가 끝나고 하시는 수업도 바로 그 수업이라고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무슨 범인이 범행 장소 다시 찾아가듯이 그 매년 한 번 내지 두 번씩 가거든요. 그러니까 핑계는 뭐 그 영화가를 촬영했던 로케이션 현장에 가서 뭐 야외 수업이다. 그리고 이제 지금이 그 영화가 촬영됐던 그 시기하고 겹치기 예,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되게 이때쯤 가는데 그 미세먼지 많을 때 항상 가게 돼요. 근데 그 벌써 게 25년이 됐네요. 그래서 처음에는 영화 학교에서 가르치면서 갈 때는 그냥 영화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마치 정말 영화 현장의 얘기들이었지만 지금은 다 옛날 얘기가 됐고 그 공간도 변하기도 하고 변하지 않은 것도 있고 변하지 않은 곳을 아직도 있다는 게 되게 신기해요. 그래서 오늘 이거 끝나면 거기로 가서 남구로역 2번 출구에서 만나게 됩니다. 하여튼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제 그 투어를 시작하 제가 이제 가이드를 투어를 하는 거거든요. 시작하기 전에 이곳이 어떤 곳이고 뭐 영화를 어떻게 찍었고 그런 얘기 하는 걸 그때 따라와서 찍었는데 그것도 뒤에 붙여놨으니까.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마지막 에피소드가 이제 다른 블록버스터급인데 에피소드하고 좀 이례적이죠. 이례적인데 그거는 조선 영화를 말함이라고 아마 그 지금은 자료들이 더 많이 발굴됐을 텐데 그 영화진흥공사에서 옛날에 나온 자료집에 보니까 그게 삼천리였던가 개벽이었던가 그런 잡지에서 1930년대 영화인들이 모여가지고 연말 결산 대담을 한 적이 있었어요.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내용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뭘 하나 찍어보고 싶었다 했는데 그때 제가 연극원에서 가르칠 사람이 없으니까 저한테 카메라 연기라는 수업을 맡겨가지고 가르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극원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이 친구들이 뭔가 뭐 실습으로 뭘 찍어보자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그거는 제가 제작비 50만 원을 투자해가지고 그 우상도 빌리고 분장도 하고 해서 충무로에 가서 하루 동안 찍은 거였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여러분이 알만한 배우도 좀 나오죠. 김민재 배우 아니 김민재가 아니라 저 누구지?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보시면 압니다. 이분들이 이제 그 초기 한국 영화사에 이제 나온규를 비롯해서 그 영화인들이 대담을 나눴던 거를 다시 이제 그렇죠. 재현한 건데 그걸 충무로에 가서 찍은 거고 참고로 뭐 거기 나온 거 나오고 하지만 배우들과 싱크로율 제로입니다. 그냥 역할을 다 줘서 했으니까. 의도된 거는 아닌 거죠. 뭐 의도라기보다는 그냥 학생들하고 작업을 하시면서 이제 역할을 주고 하시다 보니까 지금은 다 뭐 연기자로 활동도 하고 있는 그 친구들의 학생 시절이니까 그런 점에서 또 다른 기록이 된 것 같아요.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9개를 다 훑었네요. 그러니까 전부 다 사연이 다르고
만들었고 그러다가 2007년에 제가 충무로 영화제 운영위원장을 맡게 돼서 이제 영화제를 만들었는데 그 영화제의 테마가 고전 영화였거든요. 물론 이제 2년 하고 저는 그만뒀지만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은 충무로의 좀 바깥에서 구계자처럼 이 작업을 하다가 이제 충무로 영화제라는 걸 통해 충무로 안으로 들어왔다는 생각이 드니까 또 뭐 바빠지고 하면서 이제 거기서 딱 하나 마무리가 된 것이고요. 그래서 나의 한국 영화 시리즈는 이렇게 에피소드 1에서 9로 그냥 하나로 그 마무리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하나의 에세이적 작업이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각각의 에피소드마다 방식들도 되게 다르고 오히려 당시에 한국 영화계에서 수행되진 않았을지 몰라도 오히려 요즘에는 좀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나 작가들이 적극적으로 차용하고 있는 양식들이 에피소드마다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다시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들이 많은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그 혹시 여기에 이제 아직 못 보신 분들이 있다면 좀 보셨으면 좋겠고 그 제가 이제 오늘 대담 나누기 전에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 이제 김홍준 감독님께서 진행하시는 행사나 말씀하시는 걸 보면 굉장히 말씀을 잘하셔서 오늘은 분명히 한 2개 정도 질문을 드리면 시간이 다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왔어요. 근데 예상대로 딱 흘러가고 있는데 지금 예, 앉아 계신 분들 중에도 이제 여기 이미 영화 보셨거나 다른 데서 보신 분들 그리고 또 감독님께서 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다시 보여졌는데 이 작품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셨는지 등에 대해서 그래서 좀 작품에 대한 얘기를 좀 들려주셔도 좋고 혹은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좀 질문을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질문 있으신 분이나 말씀 주실 분 있으시면 지금부터 좀 듣도록 할게요. 네, 전혀 없으신가요? 너무 유치해가지고 보고 나서도 별로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게 없는 거예요. 제가 질문을 할게요. 질문이 없으신 것 같은데 그 내레이션이 있잖아요. 그거를 미리 다 쓰셨을 텐데 아니면 아니, 편집하면서 미리 쓴 쓰신 건 하나도 없어요. 네, 어떻게 작업을 하신가요? 그러면 편집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냥 물론 어떤 방향을 정하죠.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은 뭐 그러니까 사실 하도 달라가지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가령 키노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이제 시네마 베리떼 뭐 이렇게 딱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나한테 이제 미션을 주는데 그게 키노 가서 인터뷰를 하고 그리고 거기 가서 잡지도 좀 가져오고 거기까지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단 가서 찍어보는 거죠. 찍고 나서 생각했는데 그때 아직 잡지가 나오기 전이었거든요. 그럼 잡지가 이제 정기 구독을 하니까 집에 배달이 되는데 그 봉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도 하나 갖고 있어요. 이게 하얀 좀 되게 묘한 느낌의 봉투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받는 순간 아 이거를 내가 이렇게 꺼내 가지고 하나하나 펼치면서 이 화면을 보여주면 좋겠다 했는데 그때 아쉬웠던 거는 SD라서 글씨가 안 보여요. 만약에 지금처럼 HD로 찍을 수 있었다면은 이 정도 화면이면 아마 페이지 글씨까지 다 보였겠죠. 그래서 짐작만 할 수 있을 정도인데 그러면은 그걸 한번 찍어보는 거죠 또. 그래서 편집해서 한번 붙여보고 그리고 그때는 파일 편집을 못했기 때문에 그 오프라인 편집을 했었어요. 그래서 다행히 이제 학교에 그게 있으니까 가서 하면서 편집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음악을 찾아보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나가서 조각조각 붙여 나가는 작업이었고 나레이션이 있는 것들은 나레이션은 제일 마지막에 쓰는 게 나레이션이었어요. 그러니까 편집을 해놓은 다음에 물론 이제 9번째 에피소드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시나리오라고 할 만한 게 있었으니까 그 시나리오라고 할 만한 거를 해놓고 극영화 방식으로 찍었지만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방식들을 다 동원한 거죠. 또 전혀 촬영한 게 없이 순전히 그 원래 기존의 후티지만으로 된 것들은 이제 편집실에서 다 만들어낸 것들이고 그런 쪽이었는데 제 개인적으로 가장 이거를 만들면서 재미있었던 그 작업 과정은 음악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음악을 어떻게 선곡하고 음악을 갖다 붙여보고 그리고 음악에 맞춰서 이렇게 편집하고 하는 것들이 저는 굉장히 재밌었어요. 뭐 간단한 질문이지만 아까 여쭤보려고 했는데 마침 말씀을 하시면서 나왔거든요. 사실 이 작품이 나오던 무렵 2003년에 이제 미국에서 발표됐던 톰 핸더슨의 로스앤젤레스 플레이스 이셀프 작업할 때 아직도 못 얘기를 봤습니다. 보니까 그거 같은 경우도 비디오 테이블 소스로 활용했는데 톰 핸더슨의 인터뷰나 기록을 보니까 당시에 아직 비선형 편집 프로그램을 개인이 쓸 정도는 아니었는데 마침 학교에 아비드가 들어와서
그거를 활용해서 했다. 근데 이제 비디오 테이프 변환하고 하는 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아예 그 장비 자체가 좀 예전식의 그런 그 비디오 편집 과정을 가지고 하게 된 거였던 거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도 이제 특권적인 입장에 있었으니까 그런 건데 그 EBS 프로그램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거에 후반 작업을 하는 업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간단한 편집을 하는 그래서 그 업체에다가 굉장히 싼 돈을 주고 가서 했는데 여기는 방송 개념이라 시간당 얼마예요. 그러니까 스튜디오에 딱 들어가서 이제 가령 내가 소스를 갖고 가면 준비를 해놓으면은 자, 첫 번째 카트 이거, 두 번째 카트 이거, 음악은 뭐 하면은 거기서 오퍼레이터가 막 해주는 거였는데 보통 한 시간에 한 뭐 예를 들어 10만 원 그러면은 2시간 20만 원이 되기 때문에 제가 머릿속으로 다 준비를 하고 시뮬레이션을 해본 다음에 이제 딱 들어가면은 거기서 그래서 여기 편집이 1시간 넘어간 게 없어요. 그래서 예산 때문에요. 예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사전에 그러니까 가서 나레이션 내가 가서 녹음을 하고 그다음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녹음실 돈을 내는 거죠. 나레이션 녹음을 하고 그다음에는 편집실에서 완전히 그 방송국 프로그램 편집하듯이 해서 편집 시간은 사전에 물론 생각한 시간은 많이 있었겠지만 실제로 오퍼레이터와 함께 편집한 시간은 1시간을 넘어간 적이 없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여쭤보려고 했던 거는 사실은 지금 이제 이런 작업들을 보는 사람들의 경우에 이게 뭐 파일을 온라인에서 구해서 그걸 붙이고 요 과정을 생각하기 쉬운데 이 작품이 처음 만들어지던 당시에는 비디오 작업이라고 해도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은 건데 그래서 굉장히 비디오라고 해도 이 자체도 되게 물질적인 게 있었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좀 말씀을 듣고 얘기를 해주시면 나중에 이 영화 그때 당시의 분위기나 비디오 환경과 관련해서 기록적인 의미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뭐 무슨 대단한 뭐 걸작도 아닌데 너무 그 사치스러운 말인 것 같긴 한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드리자면은 전체가 다 비선형이 아니라 비선형인가 선형편. 그러니까 첫 카트 다음 카트 이렇게 쭉 붙여나가는 방식으로 다 했고 물론 하다가 좀 안 되면 수정하는 경우도 있었겠지만 웬만하면 수정을 안 했어요. 그 돈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이걸 하면서 나레이션도 전부 한 번 딱 하고 끝냈어요. 전부. 두 테이크 간 적이 없고 물론 중간에 좀 버벅거리는 건 약간 잘라낸 적은 있겠지만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은 물론 이것이 제 성격이 그렇게 뭐랄까 완벽주의자가 아니고 그리고 시간에 쫓기고 예산이 작았고 또 뭐 누가 볼 일이 있으랴라는 그런 무책임한 생각에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조금 미화시켜 얘기하자면은 이것이 영상물이긴 하지만 저한테 하나의 퍼포먼스라고 생각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레이션도 한 방에 가고 편집도 그냥 그 정해진 시간 동안에 딱 끝내고 두 번 다시 뒤돌아보지 않는. 그래서 허점도 많이 보이고 여러분이 보기에 뭐 재미없거나 지루한 점도 있겠지만 저한테는 그게 이 전체 시리즈에서의 본질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뭔지 미술관에서 들어도 될 것 같네요. 예, 그럼 혹시 또 질문 있으시면 좀 받고요. 아, 네. 그 저도 요번에 못 보고 예전에 그 이제 좀 봤었는데요. 이게 보면 그 이제 떠올려서 생각해 보면 이제 그 한국 영화의 조선 영화, 아주 옛날 한국 영화든가 아니면은 감독님의 그 이제 그 감독님이 영화를 만들기 전에 그러니까 어렸을 때 본 영화들이 주로 대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 이제 이를테면 저 같은 경우에는 90년대 한국 영화 어떻게 생각해 보면 80년대에서 90년대로 넘어올 때도 이제 그 쉴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90년대 말 또 한국 영화하고는 다르게 되게 새로운 기운 같은 걸 느낄 수 있었고 그 중에 이제 감독님의 영화가 상당히 기억에 남는 편인데요. 그 시절에 대한 그러니까 감독님이 막 이제 조연출을 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입봉을 해서 영화를 만들 고 시기의 어떤 역동성이랄까 그거에 대해서 혹시 새롭게 시리즈를 보충하실 생각은 없는지 그거는 확실히 그 이전 세대 영화 감독님들 그러니까 뭐 80년대 70년대 감독님들이 단순하게 회고를 하는 방식으로밖에 영화를 이런 식의 영화를 만든다면 그러니까 그 EBS 뒤에 붙는 그런 인터뷰처럼 감독님은 좀 다르게 만들 수 있는 사실상의 첫 세대라고도 보여지는데요. 혹시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지 않다면 더 하실 생각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농담 삼아 사람들이 하는 말처럼 누가 입금만 해준다면 뭐라도 만들 수 있는데 사실 그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이게 어떤 뭐 운명 혹은 팔자 같은 것인데 항상 저는 좀
주류를 떠나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언제나 주류형 인간인데 술 말고 메인스트림. 근데 그 주류형 인간인데도 약간은 경계나 변방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는 때로는 내 자신이 선택한 것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상황이 그렇게 맞는 거기도 한데 그 아까 말한 것처럼 나를 한마디로 규정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감독이라기도 그렇고 뭐 영화제라기도 그렇고 뭐 교수 그건 직업이겠죠. 그냥 영화인 뭐 영화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인데 세대적으로 봐도 지금도 저는 그 영화인 협회 이런 데서 하시는 행사들에 꼭 가요. 그 뭐 임권택 감독님을 비롯한 이런 원로분들이 오시는데 거기 가면은 정말 기분이 좋아지고 있어요. 갈수록 청년 취급을 받거든요. 애 취급을 받기 때문에. 반면에 이제 뭐 독립영화 모임 같은 데 가면은 점점 어색해져요. 마치 무슨 신석기 시대에 그 고인류가 생존해 있는 그런 눈으로 저를 보기 때문에 그래서 딱 중간에 끼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도 마찬가지로 마치 2000년대 초에 그 어떤 역동적이었던 그 한국 영화의 그 현장에 어떻게 보면 있었던 사람인데 조금 얘기를 좀 애둘러 얘기하자면은 얼마 전에 어떤 기회가 있어가지고 스크린 쿼터 수호 투쟁에 대해서 좀 특강을 해달라고 그 연세대학교 백문임 선생님이 부탁을 하셔가지고 정말 한 20몇 년 만에 스크린 쿼터에 대한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때 만들었던 만들어진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근데 거기에 막 삭발 투쟁도 나오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 되게 기분이 착잡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묘하더라고요. 양가적인 느낌이 많이 드는 게. 그래서 그러니까 그때 우리는 분명히 그것이 옳다고 생각을 했고 굉장히 한국 영화사에서도 중요한 순간이었고 세계 영화사에서도 정말 그 흔치 않은 하나의 그 모멘텀이 있었던 것인데 그것을 영상으로 지금 볼 때 어떻게 보면 지금의 감성과 너무 틀린 것들 그리고 여러 가지 착잡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쩌면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작업은 제가 하긴 할 것 같아요. 한 번쯤. 하지만 그것을 회고하는 것도 아닐 것이고 그렇다고 현재의 어떤 시각에서 냉정하게 비판을 하거나 과연 그런 2000년대 초에 있었던 스크린 쿼터 수호 투쟁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한국 영화의 뿌리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꼭 비판적으로 볼 것인지 그 어떤 중간에 있겠죠 뭔가가. 근데 거기 하이라이트는 그 다큐멘터리에서는 광화문에서의 삭발투쟁인데 요즘에 또 삭발투쟁 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생겨나니까 이거를 무슨 또 대비시켜야 되나 생각이 들기도 하고 좀 착잡하긴 한데 그것이 25년이라는 세월이 우리는 25년이지만 다른 나라 같으면 이게 100년 이상의 변화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영화에 발을 들여놓았던 1990년대 초부터 한 시대가 이제 그 넘어가는 그 시점 어디로 잡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뭐 지금 2010년대 후반이 될지 뭐 봉준호 감독이 마지막으로 필름 작업을 한 그 설국열차의 개봉과 함께 끝나야 될지 그리고 설국열차의 개봉 때 제가 극장에 갔을 때 그 느낀 게 있었거든요. 설국열차도 요즘 그 어벤져스 못지않게 대거 개봉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극장 시간표인지 열차 시간표인지 알 수 없는 그런 그 시간표를 본 기억이 나는데 그때까지를 생각해야 되는 건지 하지만 약간의 의무감 같은 것은 주제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물론 제 스타일을 생각해 볼 때 그것이 객관적이고 저널리즘적이고 혹은 인류학적인 기록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주관적이고 말 그대로 에세이적인 접근 방식은 택하겠지만 그 시대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증언을 하고 싶은 마음은 좀 들고 있어요. 예, 입금을 기다리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감독님 같은 경우에 비단 이 나의 한국 영화 작업이 아니어도 항상 당대에 본인이 속해 있어도 그게 어떤 의미인가라고 하는 게 좀 파악되고 난 다음에야 어떤 작업들을 하셨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여기에 좀 못 보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장편 두 작품 같은 경우에 생각해 보면 장밋빛 인생은 분명히 이제 1987년 6월 항쟁 직전의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물론 당연히 촬영은 94년에 이루어졌고 근데 그 시기를 배경이라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94년에 가리봉
팝이라고 하는 현재에 겹쳐서 그걸 보는 거기도 하고, 그 정글 스토리를 보면 되게 기묘한 거는 분명히 영화 설정은 현재가 맞는데 묘하게 거의 거기 음악하는 이 분들의 분위기는 70년대 분위기. 그래서 구리다는 말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구리다기보다 그 작업을 다시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70년대라고 하는 시기, 그때 이제 또 한국에서 대중음악이 또 꽃피었던 시기이기도 한데 그 시기를 90년대라고 하는 현재에 겹쳐서 보는 작업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나의 한국 영화의 맨 마지막 에피소드를 이루는 조선 영화를 말함을 봐도 그 원래 기록으로 남아 있는 식민지 시기 조선 영화인들의 대담이지만 그거를 뭐 완전히 극영화적인 방식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누가 봐도 퍼포밍이라는 거를 알 수 있는 형태로 현재의 거리에서 그걸 플레잉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뭔가 특정한 시기, 과거라고 하는 거를 현재하고 겹쳐가서 본다라고 하는 거는 꼭 이렇게 영화의 성격이 극영화나 다큐멘터리냐 이게 아니어도 이렇게 가로질러서 좀 보이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 질문하신 거 그리고 답변해 주신 걸 생각해 보니까 그야말로 지금이 이제 90년대라고 하는 거를 현재에 겹쳐서 보여주질 시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아까 언뜻 얘기했지만 그 아까 말씀드린 노래로 태양을 쏟아라는 그때 만들었던, 제가 만든 건 아니지만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지금의 한국 영화의 어떤 그 문제점들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그 독과점이랄지 이런 것들도 이미 그때부터 어떤 얘기가 돼 있었는데 이제 하여튼 지금의 한국 영화에 뭐가 잘못된 게 있다면은 어쨌든 그 잘못됨의 뿌리는 거기서부터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점에서 그 시기엔 우리가 좀 당장 파악하거나 지각하기 그 시기에는 알 수 힘들었던 거죠. 없었죠. 예. 그리고 반드시 선한 의도가 그 선한 결과를 가져오지만은 않는 것이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로 굉장히 복잡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뭐 질문이 있으시면 좀 받고요. 조금 시간이 지금 초과가 됐고 또 다음에 이제 그 대담을 나누실 큐레이터 분들하고 작가분들이 있어서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한 분 정도 받고 없으시면 좀 아쉽지만 여기서 마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마무리. 예, 마무리하겠는데요. 그 사실 이번에 저 좀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 전에 못 보다가 이번에 감독님을 만나 뵙고 말씀드리면서 알게 됐는데 이번에 상영되는 나의 한국 영화 외에 예전에 아르코 미술관에서 이제 고우영 작가 전시를 할 때 김홍준 감독님께서 미술관의 의뢰를 받아서 만든 그 작업이 하나 있으시더라고요. 또 이런 비디오 에세이 작업이 그게 이제 고우영 작가가 직접 연출을 한 가루지기에 관한, 근데 가루지기 리덕스라고 하는 굉장히 재미있는 작업이 있었는데 좀 미리 알았더라면 사실 같이 편성해서 좀 봤으면 좋았을 텐데요. 나중에라도 뭐 이 작업이 이번 국립현대미술관에서만 상영되는 게 아니고 기왕 이렇게 다시 세상의 사람들한테 보이게 된 만큼 좀 뭐 올해 아니면 가급적 뭐 이 나의 한국 영화랑 묶어서 좀 다른 상영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오늘 이렇게 와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다음 주에 토요일 날 나의 한국 영화 상영이 편성돼 있으니까 놓치지 말고 보시길 바라고요. 이제 오늘 이렇게 오셔서 그 많은 얘기 들려주신 김홍준 감독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